죄가 없는데 어찌 죄를 빌라 하십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깊은 밤, 한 여인이 낡은 보자기 하나만 품에 안은 채 무너진 폐사당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화. 시댁을 위해 밤마다 바느질을 하고 낮마다 산에 올라 약초를 캐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조상 제기를 훔쳤다는 누명, 아니에요. 전 훔치지 친정어머니가 남긴 반문서까지 억울해요. 빼앗긴 억울함, 그리고 아니에요. 전 마을 훔치지 사람들의 않았어요. 차가운 손가락질 뿐이었습니다. 억울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연화의 손끝에 젖은 비단 조각 하나가 걸렸습니다. 그 비단 위에는 사라진 줄 알았던 진실이 한 땀 한 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어둠 저편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연화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고 빼앗긴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숙종대왕 제위 시절 충청도 공주고을 남쪽 산자락에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앞에는 냇물이 흐르고 뒤로는 솔숲이 둘러선 조용한 마을이었지요. 그 마을 끝자락에 서연화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연화는 양반가 여식이 아니었습니다. 약초를 캐며 살아가던 상민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산과 들에서 얻은 풀뿌리로 사람들의 병을 돌보며 살림을 이어갔습니다. 연화는 어릴 적부터 손이 야무졌습니다. 산비탈에 난 약초를 알아보고 헌 옷 한 벌도 뜯어 새 것처럼 꿰맬 줄 알았습니다. 글은 많이 배우지 못했으나 한 번 들은 말은 오래 기억했고 한 번 본 무늬는 밤새 술을 놓아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연화야, 사람 사는 일이란 풀뿌리와 같다. 겉으로는 보잘것없어도 땅속에 단단히 박혀 있어야 비바람에 꺾이지 않는 법이다. 연화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세상은 고르지 않았습니다. 양반은 작은 실수도 남이 덮어주었지만 상민은 발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스스로 걸어야 했습니다. 연화가 20살이 되던 해 공주고을에 몰락한 양반과 류씨 집안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류씨 집안은 대대로 향교를 드나들던 집안이라 했으나 살림은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기와 집은 남아 있었지만 기와 사이로 빗물이 새고 사랑채 문살은 틀어져 겨울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집 아들이 류도겸이었습니다. 도겸은 글 읽는 선비 행세를 했으나 과거에는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도령이라 불렀습니다. 양반의 성씨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연화의 어머니는 혼담을 받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얘야, 내가 그 집으로 가면 고생이 많을 것이다. 연화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람 사는 집이면 다 같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지런히 살면 되지요. 그러나 가난한 집 딸에게 혼인은 선택보다 운명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류씨 집안에서는 연화의 친정밭 한 마지기를 혼수처럼 함께 넣어달라 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 망설이다 작은 반문서를 꺼냈습니다. 그 밭은 연화가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함께 김을 매던 곳이었습니다. 콜레 날 연화는 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류씨 집 대문을 넘었습니다. 안채 마루에는 시어머니 허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매가 매서운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비록 예전만 못하다 하나 근본은 양반가다. 내가 몸가짐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연화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예, 마님. 마음에 새기겠사옵니다. 그날부터 연화의 하루는 새벽달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이고 부엌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리고 도겸의 먹과 붓을 정리했습니다. 낮이면 산에 올라 약초를 캐어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몇 푼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그 돈으로 쌀과 기름을 사고 제사 때 쓸 제수까지 마련했습니다. 밤이 되면 연화는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바늘 끝이 손끝을 찔러 피가 배어 나와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랑채의 복도러멈이 걱정스레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씨, 좀 쉬셔요. 그러다 몸 상하겠어요. 연화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쉴 때 쉬더라도 오늘 맡은 일은 끝내야지요. 바늘도 멈추면 녹이 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댁 사람들은 연화의 수고를 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쌀독에 쌀이 차면 허씨는 조상덕이라 했고 제사상이 무사히 차려지면 도겸은 양반과 체면이 섰다고 했습니다. 그 쌀과 제수가 연화의 약초값과 바느질 값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마을 양반 부인들이 안채를 찾아오면 연화는 더 깊이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도겸 도령댁은 며느리가 손이 참 야무지다지요. 상민 집안에서 왔다더니 살림 하나는 잘하나 봅니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끝에는 늘 가시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해 늦가을 류씨 집안에는 큰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사당을 쓸고 제기를 닦는 일은 모두 연화의 몫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은자는 류씨 집안에 남은 몇 안 되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허씨는 그 은잔을 볼 때마다 집안의 마지막 체면인 양눈을 빛냈습니다. 그 잔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다. 금 하나 나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 마님. 조심히 닦겠사옵니다. 연화는 두 손으로 은잔을 받쳐 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사당 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류도겸은 평소보다 늦게 사랑채로 돌아왔습니다. 도포 자락에서는 낯선 술 냄새가 났고 허리춤에는 관아 아전들이 차고 다니는 붉은 끈 조각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보았으나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대답해 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겸은 마루 끝에 서서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일 제사에는 실수 없도록 하시오. 이번에는 고을의 어른들도 올 것이오. 그러하옵니다, 서방님. 연화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도겸의 눈빛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마치 이미 무슨 일을 정해놓은 사람처럼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그 밤 연화는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감을 접지 못했습니다. 바늘 귀에 실을 꿰려던 손이 한번 미끄러져 작은 피 한 방울이 흰 천 위에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얼른 손끝으로 그 자리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까닭없이 오래도록 사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류씨 집안은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습니다. 아직 동쪽 하늘에 푸른 기운만 번졌을 뿐인데 안채 부엌에는 장작 타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떡을 찌고 녹그릇을 닦고 제상에 올릴 대추와 밤을 하나하나 골랐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양반가에서 체면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라도 생기면 그 허물은 모두 며느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연화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당 앞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고을의 양반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유도겸은 가끈을 단정히 메고 사랑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점잖은 척했지만 그의 눈은 자꾸 사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가까워질 무렵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당 안에는 향 냄새가 짙게 퍼졌고 촛불은 고요히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마루 아래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필요한 것을 조심스레 올렸습니다. 은잔도 분명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 연화는 제기를 거두기 위해 사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상 한쪽이 비어 있었습니다. 은잔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제상 아래와 향상 뒤를 살피고 보자기를 들춰보았습니다. 그러나 은잔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손끝이 차게 식었습니다. 그때 허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엇을 그리 꿈을 대느냐? 제기 정리는 끝났느냐? 연화는 사당 문턱 앞에서 겨우 대답했습니다. 마님, 은잔이 보이지 않사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당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허씨의 얼굴이 굳었고 유도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사에 쓰는 은잔이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한 물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상 앞에 바친 물건을 잃었다는 말이었고 집안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허씨가 연화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손댄 것이 아니냐? 아니옵니다, 마님. 저는 제상에 올린 뒤로 손대지 않았사옵니다. 그러면 은잔이 발이 달려 도망갔단 말이냐? 그때 대문 쪽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아 아전 박만득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관복 자락을 걸치고 허리에는 붉은 끈을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작고 빠르게 움직였으며 입가에는 비웃음 같은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허허, 큰일이 났습니다, 그려. 제사 은잔이 없어지다니 이는 집안의 법도와 관계된 일이지요. 유도겸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아전, 마침 잘 왔소. 이 일을 어찌 보시오? 박만득은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날이 이런 일은 대개 안에서 생깁니다. 밖에 사람이 어찌 사당 재상까지 들어가겠습니까? 더구나 귀한 은잔이라면 탐낼 사람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허씨가 물었습니다. 따로 있다니 누구를 말하는가? 박만득은 짐짓말을 아끼는 척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근본 낮은 집안에서 온 사람은 귀한 물건의 법도를 모를 수도 있지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모두가 알았습니다. 연화는 처음으로 박만득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아전 어른, 보지 않은 일을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박만득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양반과 제기 하나가 사라졌는데 내가 떳떳하다면 먼저 엎드려 죄 없음을 빌 일 아니냐? 죄가 없는데 어찌 죄 없음을 빌겠습니까? 허씨가 마루를 탁 쳤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말대꾸를 하는 것이냐? 유도겸은 느리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 사정이 일이 되었으니 내 방을 뒤져보아야겠소. 그 말은 칼보다 차가웠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에게서 당황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준비한 말을 꺼내는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하인들이 연화의 작은 방으로 몰려갔습니다. 낡은 반다지와 바느질 상자, 친정에서 가져온 이불 보따리가 전부인 방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옷가지를 뒤집고 바느질감을 마당에 쏟아냈습니다. 박만득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 보따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물건처럼 고개를 갸웃했지만 손놀림은
이상할 만큼 익숙했습니다. 잠시 뒤 그가 보따리 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연화는 그 주머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것이 아니옵니다. 방만드기 주머니를 열자 은빛 조각 하나가 굴러 나왔습니다. 사당 은잔의 받침 장식 일부였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허씨가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조상 제기를 훔치고도 아니라고 했더냐. 연화는 유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아니옵니다. 정말 아니옵니다. 도겸은 눈을 피했습니다. 나도 믿고 싶소. 허나 물증이 나왔으니 어찌하겠소. 그 말은 믿지 않는다는 말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연화는 어젯밤 도겸의 도포 자락에 묻어있던 붉은 끈 조각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박만득의 허리끈과 같은 빛이었습니다. 박만득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상 제기를 훔친 것은 곧 불효요? 양반가의 법도를 더럽힌 일입니다. 이런 며느리를 그냥 두면 고을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수군거림이 담장 밖까지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상민딸이라더니 결국 절이 되는구나 하고 혀를 찼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으나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허씨는 연화에게 부엌 출입을 금했습니다. 연화는 안채 뒤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유도겸이 다가왔습니다. 연화, 내일 아침까지 내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면 큰일로 번지지는 않게 하겠소. 제가 하지 않은 일을 어찌 인정하라 하십니까? 고집 부리지 마시오. 내 신분으로 관아까지 가면 더 큰 수모를 당할 것이오.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남편이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화는 작은 방으로 돌아와 흩어진 옷가지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때 반다지 깊숙한 곳에 넣어둔 친정반 문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례 때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쥐어주던 그 문서였습니다. 은잔의 누명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마지막 의지처까지 건드린 것입니다. 연화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이 잘게 떨렸습니다. 사당 쪽에서 밤바람에 문고리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곧 더 큰 재앙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유씨 집안 안채에는 싸늘한 기운이 깔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친정반 문서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은잔 누명보다 더 깊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은잔은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었지만 반문서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삶의 끈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허씨는 연화를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마루 위에는 유도겸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박만득이 서 있었습니다. 담장 밖에는 벌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허씨가 물었습니다. 내가 밤새 생각해 보았느냐? 연화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 저는 은잔을 훔치지 않았사옵니다. 친정반 문서도 제 방에서 사라졌사옵니다. 누군가 제게 죄를 씌우려 한 것이옵니다. 박만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이제는 남을 모함한다 하느냐. 연화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정말 아니옵니다. 제 손으로 이 집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조상 앞에 물건에 어찌 손을 대겠사옵니까?
도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내가 믿는다 하여도 세상이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 말에 연화의 속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이라는 말 뒤에 숨은 것은 도겸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만득은 품속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는 새 것처럼 빳빳했고 먹빛도 진했습니다. 소인이 관아 장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친정밭이라 하던 땅은 본디, 유씨, 문중의 메인 땅으로 되어 있더이다. 연화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옵니다. 그 밭은 제 어머니가 평생김을 메고 씨를 뿌린 땅이옵니다. 혼례 때 문서도 함께 가져왔사옵니다. 박만득은 문서를 접으며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문서가 어디 있느냐? 그 한마디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문서는 사라졌습니다. 박만득은 바로 그 점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허씨는 차가운 눈으로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둑 누명도 모자라 집안 땅까지 탐냈느냐.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뒤로 편할 날이 없었다. 편할 날이 없었던 것은 연화였습니다. 새벽마다 물을 이고 밤마다 바늘에 손을 찔리고 시어머니 약값과 제사상 비용을 마련하느라 산길을 헤맨 사람은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로 이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낮 연화는 박만득에게 이끌려가나 앞마당까지 갔습니다. 정식 송사도 아니었습니다. 고을 수령은 나오지 않았고 박만득과 몇몇 하급 관리들이 마당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반가의 체면과 아전의 입김이 먼저 움직이고 한 여인의 억울함은 뒤로 밀렸습니다. 박만득은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연화를 세웠습니다. 이 여인이 제사 은잔을 훔치고 문중 땅을 제 친정밭이라 우겼다. 그 죄가 가볍지 않다. 연화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전 어른, 원님께 정식으로 아뢰게 해 주십시오. 저는 억울하옵니다. 박만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신분을 알라. 상민의 딸이 양반가를 어지럽혔으면 먼저 엎드려 빌리리다. 죄가 없는데 빌 수는 없사옵니다. 순간 박만득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나졸을 향해 턱짓했습니다. 나졸이 곤장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때 관아 안쪽에서 늙은 서리 하나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장필수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장필수는 박만득이 들고 있는 문서의 먹빛과 관인이 찍힌 자리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이상함을 본 사람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박만득은 급히 문서를 접었습니다. 무얼 보시오, 장설이. 이 일은 내가 맡았소. 장필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씨는 곧 거센 바람 앞에 놓였습니다. 저녁 무렵 박만득은 류씨 집안으로 돌아와 관아에서도 연화의 죄를 무겁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원님의 판결은 없었으나 마을에는 이미 연화가 도둑이자 불효한 며느리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처마 끝에 한두 방울 떨어지더니 곧 굵은 빗줄기가 마당을 때렸습니다. 허씨는 안채 문을 열고 연화의 보자기를 마당으로 던졌습니다. 이 집에 더는 내 자리가 없다. 조상 제기를 더럽힌 며느리를 어찌 안채에 드리겠느냐. 연화는 마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뺨으로 흘렀습니다.
유도겸은 사랑채 문턱 안에 서 있었습니다. 연화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서방님, 정녕 이리하십니까? 도겸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잠시 나가 있는 것이 서로에게 좋겠소. 잠시.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는 일을 그는 잠시라 불렀습니다. 연화는 보자기를 주워들었습니다. 대문을 나설 때 비를 피하던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오래전 연화가 약초 달인 물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도둑 며느리래. 어린아이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연화의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마을 끝 폐사당에 이르렀을 때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연화는 무너진 처마 아래 몸을 웅크렸습니다. 젖은 치마가 다리에 감기고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밤에 자신을 어찌 보았을까 생각하니 그제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연화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젖은 저고리 사이에서 붉은 실, 푸른 실, 낡은 바늘 하나가 굴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혼례 때 덮었던 비단 이불 조각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비에 젖은 비단 위로 희미한 수실 자국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혼례 전날 밤 어머니가 반문서를 읽어주던 목소리. 연화가 그 내용을 잊지 않으려 이불 안쪽에 한 땀 한 땀 새기던 손놀림. 밭의 동쪽은 큰 느티나무, 서쪽은 마른 개울, 증인은 이웃 김첨지와 약방 노인. 연화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문서는 사라졌으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종이는 빼앗겼으나 바늘땀은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젖은 손으로 비단 조각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폐사당 앞길에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비를 뚫고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였습니다. 등불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폐사당 앞길에서 흔들리던 등불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삿갓 하나가 보였고 그 아래로 낡은 도포 자락이 젖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비단 조각을 품에 꼭 안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등불을 든 이는 떠돌이 의원 매월이었습니다. 매월은 공주 장터와 산골 마을을 오가며 침을 놓고 약을 다려주는 여인이었습니다. 연화도 장터에서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매월은 폐사당 처마 밑에 웅크린 연화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젖은 치마, 흙 묻은 버선, 얼어붙은 손끝을 차례로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자기 겉옷을 벗어 연화의 어깨에 덮어 주었습니다. 낭자, 이 밤에 여기 있으면 몸이 먼저 상합니다. 매월은 약상자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생강과 계피를 달인 물이요. 몸을 덮여야 정신도 돌아오는 법이지요.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연화에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 풀렸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숨이 길게 새어 나왔습니다. 매월은 연화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장터에서 들었소. 류씨 집안 재기 이야기도 관아 아전이 나섰다는 이야기도 들었지요. 그런데 말이오, 억울한 사람의 눈은 대개 이렇게 맑지 않습니다. 낭자의 눈은 흔들리되 흐리지는 않소. 연화는 젖은 손으로 비단 조각을 펼쳤습니다. 의원님, 문서는 빼앗겼사옵니다. 허나 이것이 남았사옵니다. 비단 조각에는 젖은 수실 자국이 희미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동쪽 큰 느티나무, 서쪽 마른 개울,
남쪽 돌무더기, 북쪽 묵은 논둑, 그리고 증인의 이름 둘이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이라면 꽃문이라 여길만 했으나 자세히 보면 분명한 기록이었습니다. 매월은 등불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이것을 낭자가 수놓았소. 예. 본래 전날 어머니가 반문서를 읽어 주셨사옵니다. 혹여 잊을까 하여 이불 안쪽에 새겨 두었지요. 오늘 보니 어머니가 제게 남겨준 마지막 길이었나 봅니다. 매월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는 훔칠 수 있어도 손끝의 기억은 훔치지 못합니다. 이것이면 실마리가 됩니다. 그날 밤 매월은 연화를 장터 근처 주막 귀채로 데려갔습니다. 방은 허름했지만 비를 피할 지붕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서야 자신의 몸이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매월은 멍든 곳에 약초를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낭자, 송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늙은 서리가 하나 있소. 장필수라 하는 이입니다. 문서 보는 데는 고을에서 그만한 사람이 드뭅니다. 이튿날 새벽 매월은 연화를 데리고 장필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관아 뒤편 좁은 골목에 있는 낡은 집이었습니다. 장필수는 두 사람을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올 줄 알았다는 듯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연화는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리 어른, 소녀는 죄가 없사옵니다. 은잔도 훔치지 않았고 친정밭도 거짓으로 탐낸 것이 아니옵니다. 장필수는 낮게 말했습니다. 관아에서 박아전이 내민 문서를 보았소. 먹빛이 지나치게 새롭고 관인이 찍힌 자리가 법도에 맞지 않았소. 오래된 토지문기라면 종이 가장자리부터 손때가 먹어야 하는데 그 문서는 너무 깨끗했지요. 매월이 비단 조각을 펼쳐 보였습니다. 장필수는 등잔을 당겨놓고 수실 자국을 짚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꽃무늬가 아니로군. 밭의 경계요, 증인의 이름이요. 게다가 김첨지라면 내가 압니다. 10여 년 전까지 그 밭 옆론을 붙이던 사람이지요.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분이 아직 살아 계시옵니까? 살아는 있으나 병들어 누워 있소. 허나 기억은 아직 흐리지 않을 것이요. 그날 오후 매월과 연화는 김첨지의 초가를 찾아갔습니다. 김첨지는 마른 기침을 하며 누워 있었으나 연화가 어머니 이름을 말하자 흐린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 약초 캐던 서씨 댁 말인가. 그 밭은 그 여인의 밭이 맞지. 본래 날 내가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네. 류씨 땅이라니 그런 말은 없었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첨지의 늙은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천금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인기척이 났습니다. 행랑채의 복도러멈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운 얼굴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못 본 척했사옵니다. 그날 밤 박아전이 안채 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서방님께서 사랑채 문을 열어주셨고요. 소인은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사옵니다. 복도러멈은 품에서 작은 붉은 끈 한 가닥을 꺼냈습니다. 아씨 방 앞에서 주웠사옵니다. 박아전 허리끈과 같은 빛이옵니다. 연화는 복도러멈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낮은 사람은 진실을 알아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밥줄이 끊기고 매가 내려앉는 세상에서 두려움은 죄보다 먼저 사람을 묶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무서웠겠지요. 복도러멈은 그 말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화는 그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사이 박만득은 일이 제 뜻대로 풀린 줄 알고 장터 술집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악행은 술 기운이 오를 때 제 입으로 먼저 새어나오는 법입니다. 그는 술에 취해 유씨 집 은잔을 첩내 집 장독 뒤에 숨겼다고 떠벌렸고 그 말을 주막 심부름꾼이 들었습니다. 심부름꾼은 예전에 연화에게 약초 달인 물을 얻어먹고 목숨을 건진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곧장 매월에게 달려왔습니다. 매월은 장필수를 찾아갔고 장필수는 밤중에 직접 원님께 비밀 장계를 올렸습니다. 박만득이 낸 문서가 위조의 가능성, 은잔이 다른 곳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 그리고 연화에게 억울한 죄가 씌워졌다는 내용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문 앞에 방이 붙었습니다. 유씨 집안 은잔 사건과 토지문기 문제를 다시 살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식으로 원님 앞에서 신문이 열린다는 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방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전날과는 달랐습니다. 두려움만 있는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마음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떨림이었습니다. 매월이 곁에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길입니다. 물러서지 마시오. 연화는 품 안에 비단 조각을 조용히 쥐었습니다. 예. 이제는 제 목소리로 말하겠사옵니다. 진실은 아직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관아의 방이 붙은 뒤로 공주고을은 며칠 동안 술렁였습니다.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사람들은 류씨 집안 은잔 이야기를 수군거렸습니다. 전에는 연화를 보고 손가락질하던 이들도 이제는 말을 아꼈습니다. 죄가 있다 하여 돌을 던지는 일은 쉬우나 그 돌이 제 손으로 돌아오는 일은 두려운 법이지요. 정식 신문이 열리던 날 관아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도겸은 푸른 도포를 입고 가끈을 단단히 메고 나타났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양반이었으나 눈밑은 검게 꺼져 있었습니다. 박만득도 관복을 걸치고 섰으나 전날처럼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매월과 함께 관아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낡은 치마 저고리 차림이었으나 허리는 곧았습니다. 손에는 비단 이불 조각을 감싼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 손이 남의 눈치를 붙들었지만 이날 그 손은 자신의 진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원님이 자리에 앉자 장필수가 먼저 나아갔습니다. 그는 박만득이 제출한 토지문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날이 이 문서는 오래된 문기라 하기 어렵사옵니다. 먹빛이 새롭고 관인이 찍힌 자리가 법도와 다르옵니다. 이는 뒤늦게 꾸민 흔적이 뚜렷하옵니다. 박만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설이 늙어 눈이 어두워진 것 아니요? 원님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전 박만득 관아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 그때 연화가 조심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비단 조각이 마당 한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수실 자국은 매월이 말리고 다듬어 다시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밭의 경계, 증인의 이름, 혼례 날짜가 꽃무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연화가 낮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소녀는 그를 넉넉히 알지 못하옵니다. 허나 어머니께서 읽어주신 반문서의 내용을 잊지 않으려 바늘로 새겼사옵니다. 종이는 빼앗길 수 있어도 손으로 새긴 기억은 빼앗기지 않을 줄 알았사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낮은 집안 여인들이 가진 것이라곤 손재주와 기억뿐인 세상에서
연화의 바늘 담은 한 여인이 세상에 남긴 글이었습니다. 이어 병든 김첨지가 들것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른 손을 떨며 증언했습니다. 그 밭은 서씨 대것이 맞사옵니다. 내가 그 혼례 날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사옵니다. 류씨 문중 땅이라니 그런 말은 없었사옵니다. 복도러 몸도 떨리는 몸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방만득이 밤중에 안채 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방 앞에서 주운 붉은 끈 조각을 내놓았습니다. 매월은 장터 심부름꾼의 증언을 전했고 나졸들은 방만득의 첩이 사는 초가 장독 뒤에서 은잔을 찾아냈습니다. 은잔이 햇빛을 받으며 관아 마당에 놓이는 순간 방만득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날이 소인이 잠시 욕심에 눈이 멀었사옵니다. 유도겸 나리가 먼저. 유도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놈아, 무슨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냐?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방만득은 살고자 제 입으로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유도겸이 더 높은 양반가와 혼사를 맺으려 연화를 내쫓을 구실을 찾았고 친정밭까지 빼앗기 위해 문서를 꾸몄으며 은잔을 숨겨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님은 한참 침묵하다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만득은 관아의 직분을 이용해 거짓 문서를 만들고 백성을 모함하였으니 곤장을 치고 먼 고을로 유배 보낸다. 유도겸은 부인을 모함하였으니 향교 출입을 금하고 연화의 친정밭을 즉시 돌려주라. 또한 은잔 사건의 누명을 고을 앞에 바로잡아 알리라. 그날 이후 방만득은 고을을 떠났고 유도겸의 체면은 무너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탐내던 양반과 혼사도 깨졌고 향교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남은 것은 기와집뿐이었으나 그 집의 이름은 이미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되찾은 반문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류씨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허씨가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이제 누명이 풀렸으니 집으로 돌아오너라. 그래도 내 자리는 안채에 있다. 연화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집 부엌에 찬 우물물, 밤새 타던 등잔불, 말없이 짓밟힌 바느질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밤 폐사당 처마 밑에서 떨던 자신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마님께 약은 지어 보내겠사옵니다. 허나 저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사옵니다. 그 뒤 연화는 공주 장터 어귀의 작은 약방과 바느질방을 열었습니다. 초가 한 칸에 불과했으나 문 앞에는 늘 약초 냄새가 은은하게 났습니다. 연화는 낮에는 병든 아이와 노인을 돌보고 밤에는 가난한 여인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쳤습니다. 낭자님, 저희 같은 사람이 이름을 남겨 무엇하겠습니까? 어느 젊은 과부가 그렇게 묻자 연화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양반만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았다는 자취는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지요. 그 말에 여인들은 바늘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치마 안단에 제 이름을 수놓았고 어떤 이는 아이의 생일을 수놓았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도 바늘로 기억을 남겼습니다. 연화의 바느질방은 곧 억울한 여인들이 서로의 사연을 들어주는 작은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매월은 때때로 약방에 들러 약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장필수는 관아 일을 그만둔 뒤 연화의 반문서를 새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복도로 머문 류씨 집을 나와 연화 곁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몇 해 뒤 공주 고을 사람들은 연화를 더 이상 낮은 집안 며느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연화 의원이라 불렀고 여인들은
연화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약방 앞에 작은 나무 현판을 걸어 주었습니다. 그 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바늘로 진실을 지킨 집. 훗날 유도겸은 병든 어머니를 위해 연화에게 약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는 약방 문턱 밖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를 치지도 못했습니다. 연화는 그에게 약첩을 내주었습니다. 어머니께 따뜻하게 다려 드리십시오. 도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그때 몹쓸 짓을 하였소. 연화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죄는 제게 비는 말만으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남은 생에는 남을 낮추지 마십시오. 도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연화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과거의 상처만 바라보며 서 있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의 밭에는 해마다 약초와 보리가 함께 자랐습니다. 연화는 흰머리가 늘어도 손에서 바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바늘은 더 이상 고된 시집살이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이름과 기억을 지켜주는 작은 붓이었습니다. 이로부터 공주고 올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태어난 집안에 있지 않다. 높은 갓을 썼다고 마음까지 높은 것은 아니며 무명 치마를 입었다고 뜻까지 낮은 것은 아니다. 거짓은 한때 사람을 누를 수 있으나 진실은 바늘땀 하나에도 살아남는 법이다. 굿의 사람들이 이르기를 서연화는 울부짖어 이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모함을 당하고 쫓겨나도 제 마음을 잃지 않았고 남을 해치지 않고도 스스로를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억울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서도 마음을 곧게 세운 사람은 끝내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